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9번째입니다. (12월 5일) 오늘은 무역의 날입니다. 들으시면 혹시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무역의 날은 11월 30일 아니었나? 예, 맞습니다. 수출 1억 달러를 처음 달성했던 1964년 11월 31일, 당시에는 수출의 날이라고 정했었고 중간에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꿔서 그동안 쭉 기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6년 전인 2011년 12월 5일에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역의 날을 그때부터 12월 5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은 지난 2년 동안 잠시 주춤하다가 올해 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10대 수출국 중에 제일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무역 규모 6위 자리도 회복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출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줄기차게 하락했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또 중국은 사드를 이유로 무역 장벽을 높였었죠. 이런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거둔 성적이라 더욱 값지게 보이는데요. 결국 관건은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아마 여기서 결정되는 걸 겁니다. 반도체처럼 팔 물건만 확실하다면 환율 문제나 무역 장벽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죠. 반도체가 다행히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제2, 제3의 반도체를 또 계속 만들어 가봐야겠습니다. 네, 12월 5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돈은 많이 벌어가는데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이른바 다국적 IT 기업들이 있죠.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등.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잘 거둘 수 있는지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이른바 구글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며칠 전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실질 GDP, 잠재 GDP 이런 용어가 나오던데 GDP면 그냥 GDP지 또 앞에 뭐 붙는 건 이건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하는 분이나 또 가게 주인 입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상가 권리금 문제인데요. 참 들어도 헷갈리는 이 권리금 문제, 오늘 전문 변호사 한 분과 함께 이 문제 좀 배워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결국은 마무리했네요. 네. 논란이 있던 부분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 공무원 규모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반대했는데 어떻게 합의됐습니까? 정부안이 이제 12,000명 다음 해 공무원을 늘리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제시한 게 9,000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7,000명 선에서 이제 합의를 보자라고 서로 의견이 좀 갈렸었는데, 네. 최종 합의된 규모가 9,475명으로 절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보다는 훨씬 많고 거의 국민의당이 요구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한국당은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린 동의하지 못하겠다 라는 그 문구를 남겼다고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어차피 국회에서 표결 마지막에 들어가면 여당과 이제 국민의당이 손을 잡게 되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네. 한국당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안을 달고 결국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일자리 안정 자금이었거든요. 기초 그 최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내년에 네. 3조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그 정부안 그대로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다만 내년 이후,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이 3조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 안을 달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 방식으로 그러니까 근로장려 세제 확대라든지 네.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2019년부터는 하겠다라고 합의를 본 것으로 지금 지금은 전해지고 고용주 즉 가게 주인이나 기업주한테 직접 근로자 몇 명 고용하셨어요? 곱하기 얼마에서 네. 돈으로 주는데 네. 그러지 말고 이후부터는 근로자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집중해서 주거나 아니면 뭘 좀 깎아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하자. 그죠. 2019년부터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논란이 많았던 게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이제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돈을 많은 기업, 많이 버는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 네. 그리고 소득자 중에는 초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라는 안이 지금 올라가 있었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 기준으로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 구간을 신설한다가 정부 아니었는데 네. 이거 범위를 조금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3천억 원으로 올렸거든요. 지금은 법인세 즉 법인세 과표가 즉 이익이 얼마가 나든 간에 네.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는 네. 앞으로는 3천억 원이 순이익이 넘는 대기업들은 3천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추가 세율을 매긴다 이 말입니까? 예, 기존에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였는데 네. 25%로 3%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와는 2천억 원 초과였으니까 해당 기업이 조금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범위를 좀 줄이자 알겠어요. 해가지고 이게 합의가 된 것이고 2천억 넘는 대기업에게는 물리자에다가 3천억 원 넘는 기업에게만 물리자. 네, 그렇게 됐고요. 합의됐군요. 네. 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 그대로 가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조금 야당들이 주장하는 쪽의 말을 들어주고 소득세는 그대로 가기로 해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까지 소득세의 가장 높은 세율이었던 40%가 부과가 되고요. 5억 원 초과하는 소득자에게는 42%라는 새로운 이제 최고 세율이 부과가 되는 안이 네. 이번에 같이 합의가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서 네. 오래오래 집을 갖고 계시는 바람에 물론 2주택 이상이겠습니다만 양도 차익이 5억 원 넘어가는 분은 또 작년보다 세금 더 내게 생겼네요. 이것만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안 이거는 요 얘기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은 내년 4월 1일 이후에 파는 경우엔 추가로 추가 세율도 매기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국회에서는 통과된 겁니까? 예, 합의가 됐습니다. 통과는 이제 오늘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니까요. 네. 근데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되기 때문에 통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안이 확정이 된 것이죠. 네.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 지역을 포함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에 기본 세율이 이제 6에서 40%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요. 네. 만약에 2주택자라고 하면 추가 세율이 10%포인트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이제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거래할 때 주택을 거래할 때 훨씬 더 중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세금이 훨씬 더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율이 얼마나 높으냐 이것보다는 사실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좀 해주느냐. 이 집은 지금 15년째 갖고 있었던 건데 차액을 그대로 세금 매기면 어떡합니까? 라는 것 때문에 예. 좀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거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집을 오래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일수록 타격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아마 4월 이전에 나오는 이른바 다주택자 매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집이 아니라 주로 뭐 1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된 낡은 집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분들은 그 날짜 지나가면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으니 양도세 높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타격이 더 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에 이게 영향이 좀 많이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빠뜨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을 임대소득자로 돌리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12월 안에 내놓겠다고 정부가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책들이 연말 안에 조금 더 나오지 그러겠어요. 않을까. 예.
얼른 나와줘야 또 파실 분들은 그 저울질해보고 팔 텐데. 예, 임대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뭐 인센티브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달 또 늦어지면 그거 보고하게 되면 2월에 나오고 나면 3월 안에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1, 2개월 안에 그렇겠어요? 주택 매매가 예.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이런 것들을 빨리 발표를 해줘야 현재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실제로 집을 내놓고 팔 건지 네.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할 건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또 하나 0세부터 5세 사이에 아동들이 있으면 네.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안이 야당은 아주 부유층에게는 주지 말자는 안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내년 뭐 9월부터 하자. 자칫하면 이거 돈으로 표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야당이 한 모양입니다. 그건 어떻게 합의됐어요? 어제 이제 일부 이거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고소득자 상위 10%를 빼고 0에서 5세를 이제 기르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는 걸로 결정이 합의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맞는데 어제 제가 이제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좀 늦춰놨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점이 9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네. 4분기까지는 미루지 않고 9월부터 하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를 좀 걱정을 한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역시 올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이제 지급 5만 원씩 올려서 25만 원씩 월에 지급하기로 돼 있던 게 네. 똑같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9월 시점으로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참 이 복지안이 이게 참 선거 앞두고 이게 선거 쟁점이 될 줄이야.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효성그룹의 조성래 명예회장하고 장남인 조현준 회장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 달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효성과 관련된 심사보고서가 올라올 거고 이 심사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사건의 발단은 2014년하고 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당시에 조현준 지금 효성 회장이 한 63% 지분을 들고 있었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OLED 제조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2014년도 15년도에 조금 어려웠거든요. 156억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39억 원의 적자를 낸 상황이었죠. 회사가 어려우니까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전환사채라는 것을 한 300억 원 정도 발행을 합니다. 전환사채라는 게 뭐죠? 보통 돈을 빌리면 회사는 회사채라는 걸 발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원금 이자 갚으면 땡이지. 채권을 딱 가지고 예. 와서 돈 주십시오 그러면 빌려갔던 돈을 주고 이자를 주는 게 이제 맞는데 예. 전환사채라는 것은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너 돈으로 받을래 주식으로 받을래. 그러니까 옵션이 있는 거군요. 예. 나는 이거 원금 안 받고 나중에 돈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주식으로 예.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들보다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은 되지만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기업이 어렵거나 자금 조달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달린 채권을 발행을 하게 그 되거든요. 회사 주식을 싸게 살 권리까지도 끼워 판다. 네네 그런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적자가 많이 나던 회사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자금이 조달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효성 쪽에 있는 부동산 회사, 그러니까 효성투자개발이라는 회사가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쉽게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계열사가 도련님 회사 도와준 거네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에 이게 이제 특정 개인의 회사를 회사 차원에서 도와줬다라고 이제 공정위에 고발을 한 상태였고요. 공정위가 이걸 조사하고 이번 그 심사안에 보고서에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불공정 행위를 하게 되면 네. 법인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오너까지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효성의 오너인 조현준 회장과 조성래 명예회장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효성투자개발의 송영진 대표 이런 분들을 모두 검찰 고발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이라면 이런 건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이런 걸 처벌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게 그 감정이 쌓여서 반기업 정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오너들의 잘못을 처벌하는 거하고 기업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자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우리는 오너들의 처벌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 감정이 쌓여 있다가
이번에도 법인세 같은 거 올리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그래 그렇게 많이 돈 버는 녀석들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그 대기업 오너들의 실수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공정위가 대기업 전담 조사국을 신설한 이후에 이게 첫 결과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계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도련님 주변 뒤져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예. 가상화폐, 이른바 비트코인 등등 이걸 규제를 정부가 하겠다는 쪽으로 자꾸 기우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말들이 많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자니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요. 네. 규제를 안 하자니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 시장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 거품이 끼었다는 뭐 주장도 상당히 맞는 것 같고요. 그 가격 거품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네. 이게 거래되는 거래소가 정말 이 사람 판돈을 이 사람한테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자기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네. 사실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로 등록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약간 규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정부의 틀 안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규제 틀 안으로 갖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권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방법 자체가 유사수신 행위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는 얘기를 하거든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현재 시스템은 예. 유사수신 행위라면 그냥 사람들을 홀려서 돈을 끌어모으는 행위로 본다는 겁니까?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다른 뭐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예. 완벽한 거래소라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거래하고 그러니까 화폐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그와 약간 유사한 시장이지만 우리가 규제를 두고 봐야 될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래소는 인가를 해주지 않고 유사수신 행위로 보고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데들만 허가를 해줘서 이제 거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어제 공청회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법무부 차원의 이제 그 TF가 만들어져서 이제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래소로 인정을 하면서 화폐의 지위까지는 주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처럼 금융시장권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유사수신 행위로 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발전이 저해될 것이다. 우리만 이제 시대에 뒤떨어질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아예 거죠.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걸 유사수신 행위로 본다는 건. 아무래도 규제가 강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 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점검을 하겠다는 거군요. 점검을 하게 되면 예. 몇 군데는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박영기 씨가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잠재 GDP 뭐 이런 용어들이 들리던데 실질 GDP는 뭐고 잠재 GDP는 뭐고 이게 좀 복잡하더라 이런 질문 보내오셨습니다. 이 GDP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들인 돈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 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그걸 측정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쌀 농사만 짓는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1년 동안 수확한 쌀을 돈으로 환산한 거 그게 GDP입니다. 그러니까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썼으면 쌀값의 총합 그거 자체가 GDP고 농약이나 비료를 수입해서 썼으면 그 농약값 비료값은 빼고 순수하게 우리의 땀이 만들어낸 쌀의 가치 그게 바로 GDP입니다. 그럼 그 GDP 앞에 또 뭘 붙여서 실질 GDP, 명목 GDP, 잠재 GDP 이런 용어들도 있던데 그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쌀 농사만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수확한 쌀 가격 다 더한 거 그게 사실은 명목 GDP라는 거고요. 그럼 작년에는 1조 원어치 쌀을 수확했는데 올해 1조 2천억 원어치 수확했으면 경제가 20% 성장한 거냐 하면 꼭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쌀 생산량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쌀값만 20%가 올라서 저울에 달고 계산해봤더니 1조 2천억 원어치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쌀 수확량에서
물가 상승률은 좀 제외하고 진짜 우리 국민들이 쌀을 더 얼마나 많이 생산했는지 이제 그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제하고 감안하고 계산한 GDP가 실질 GDP입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몇 %였어요 이렇게 발표하는 게 그건 물가 상승률은 빼고 나서 계산한 실질 GDP를 우리가 주로 그냥 GDP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 잠재 GDP라는 게 뭐냐? 이게 참 애매한 개념인데요. 실제 성적과는 무관하게 이 정도 노동력과 이 정도 땅이면 쌀이 이만하면 이 정도는 나왔을 텐데 라고 가상으로 계산해보는 GDP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로 치면 뭐 평소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수험생이라면 평소 성적, 그게 나라로 치면 그 나라의 잠재 GDP 이런 개념인데요. 이게 아무도 정확하게 숫자로는 모릅니다. 대강 추산해보는 건데 또 전문 학자들마다 추산액도 다르니까 사실은 정답은 없는 개념입니다. 이게 학생이라면 평소에 70점쯤 받던 학생이 80점 받았으면 아유 잘했네 이러는 거고 평소에 90점 받던 학생인데 80점 받았으면 이번에는 좀 못했네 이럴 수 있는데 학생이야 평소 성적이라는 게 있지만 국가 경제는 평소 성적이라는 게 참 애매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잠재 GDP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건데 그래서 대강은 한 최근 10년 동안 그 나라 평균 성장률이 얼마인지 주로 그걸 보면 그게 대략의 잠재 성장률이 되긴 합니다. 다만 아무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구글, 애플,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 혹시 아십니까? 아마 다국적 정보기술 IT 업체 아닌가요? 혹은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른 회사들 아닌가요? 라는 답도 있으실 텐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안 내서 여러 국가에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국적 기업들한테 세금을 각 국가에서 제대로 물려야 된다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고 이른바 구글세라는 용어도 생겼는데요. 최근에는 호주 정부가 법과 제도를 좀 바꿔서 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세금을 걷어내고 있다는 또 뉴스도 들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 전문가 한 분 모셔서 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세금 물리는 문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 구글, 네.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네. 지금 세금을 어떤 식으로 피하고 있는 겁니까? 아, 예.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이 통일된 세법 체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세율이 낮은 국가로 자기네들 소득을 이전합니다. 두 번째는 조세 조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아일랜드가 체결한 모든 전 세계 국가 체결한 조세 조약을 보면 아일랜드 법인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특허를 제공하고 그 나라 특허료를 받았을 때는 네.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과세를 하지 못하고 아일랜드에서만 과세하도록 이렇게 조세 제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이걸 이용하고요. 세 번째는 아일랜드가 특허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는 이른바 그 페이턴트 박스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주로 IT 기업들이 특허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구글, 애플, MS 같은 데는 다 미국 기업이죠. 네. 근데 미국에서 특허 수입을 받으면 해외에 특허를 제공하고 미국에서 받으면 미국 법인세 세율이 35%인데 네. 만일 이를 아일랜드의 자회사를 만들고 거기다 특허권을 몰아주면 특허권을 몰아주고 그 아일랜드 자회사가 한국한테 특허를 제공한다면 예. 결국은 한국에서는 비과세가 되고 조세 조약에 따라서요. 예. 그다음에 아일랜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턴트 박스라고 해서 소득이 있지만 아일랜드의 통상 소득보다는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니까 예. 결국은 꽉 먹고 알 먹는 셈이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문제네요. 우리나라하고 아일랜드 사이에 조세 협약이 되어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라도 특허와 관련한 법으로 관련해서 번 돈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국과 아일랜드가 서로 동의한 상태고 네. 아일랜드 안에서는 특허권으로 인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아주 낮게 매긴다라고 하는 게 아일랜드 법이고 네. 그러니 두 가지가 결합돼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이런 회사들이 돈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거기서 낮은 네. 세율을 적용받는 거군요.
네. 그러면 네. 예, 교수님. 그럼 네. 우리나라하고 아일랜드하고 했던 그 계약을 파기하면 안 됩니까? 조세 조약의 파기도 가능하죠. 예. 그러나 아일랜드가 전 세계 모든 국가하고 이렇게 조세 조약을 맺어놓고 있으니 한국만 이것을 파기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네. 그런 문제 반대로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또 왜 그렇게 못했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 구글의 모회사가 분명히 미국에 있지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모회사가 직접 한국에 특허를 제공하고 소득을 받으면 미국에서 35%를 적용받으니 네. 차라리 아일랜드의 자회사를 만들 때 근데 미국 세법이 또 이렇게 직접 자회사를 만들 경우는 또 이런 것을 규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하나를 더 거칩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조세 피난에 만들어 놓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아일랜드 자회사를 지배하게 만든다면 네. 미국 세법이 직접 아일랜드 자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참 이게 지금 전 세계 과세 관청과 아까 말씀하신 IT 기업 간의 세금을 둘러싼 게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제대로 세금 못 걷는 거야 뭐 저희의 두 번째 걱정거리고 네. 우리의 고민은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돈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냈으면 하고 그게 올바른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글도 사실은 한국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고 네. 몇몇 개 기업들이 자회사가 있지만 정작 과세관청의 눈에서는 도대체 그 자회사가 얼마를 돈을 벌었느냐를 갖다가 회계 감사를 제3자가 회계 감사를 하는 시스템을 두는다면 굉장히 공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개정되어 있지만은 전에는 주식 회사의 경우에만 회계법인들이 회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주식회사가 아니고 유한회사 형태로 들어와 있어서 이번 회사 개정을 해서 유한회사를 할지라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바꿔놓기는 했습니다. 감사를 안 받으면 그냥 세무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국세청이. 그러나 그 세무조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는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무조사에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 세금을 떼먹은 혐의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세무조사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5년 이내에 한 번 정도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현행세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네. 특별한 탈세가 없는 한은 재차 세무조사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외부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외부 시스템 허점들을 잘 남용을 해서 현재 구글이나 IT 업체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IT 업체들이 세금은 연말에 계산해서 본인들이 내죠? 내죠. 그러니까 그 세금이 정당하게 계산된 건지는 국세청이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제 문제는 그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구글 코리아하고 아일랜드에 있는 구글 아일랜드가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가 과연 정상적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1,00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구글 아일랜드에 특허료로 990억 원을 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10억밖에 못 벌고 이걸로는 직원 월급 주기 빠듯합니다.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있는데 정작은 아까 말씀하신 990억 원이 정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특허료는 서로 정하기 나름이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겠군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구글이라고 하는 디자인과 관련한 혹은 뭐 웹사이트 접속권에 대한 특허권을 다 아일랜드가 갖고 있으니 당신들은 그 국가에서 얼마를 벌든 대부분을 다 아일랜드로 보내셔 하면 참 할 말이 없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하도 해다 안 되니까 결국은 구글이라든지 애플 같은 데에서는 세금보다는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과징금을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유럽에서도 거두려고 하는 거군요. 네네. 이게 저희가 세금 이름도 구글세라고 붙어서 특정 기업 구글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뭐 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똑같은 방식을 택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IT 기업들이
창출하는 그 소득이 네. 디지털재화라는 것이 우리가 10년 전에 늘 익히 알았던 기존적인 제품과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현행 세법 과세 체계는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과세 체계가 짜여져 있고 구글이나 애플 등 디지털 경제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구글이나 애플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굳이 한국에다 사업장을 둘 이유가 없지요. 서버는 어디 있어도 되니까요. 예. 예, 인터넷이나 서버, 사이버 공간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현행 세법 체계는 한국에 사업장이 있다. 물리적인 과세 거점이 있음을 전제로 하니까 네. 거기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세법이 못 따라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호주 정부도 비슷한 고민하다가 뭘 어떻게 바꿔서 세금을 좀 잘 걷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서요. 호주에서는 혹시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네, 호주가 아주 선제적으로 나갔는데요. 호주는 좌우지간 IT 업체들 특수 관계 인간의 거래 명세서를 다 내놔라. 네. 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거래가 정당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 당신네들이 져라. 이렇게까지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게 안 한다면 페널티 40%를 부과하겠다. 지금 이런 법이 입법화 되어 있습니다. 어허. 우리나라도 예.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입증 책임에 가서는 아직도 과세관청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세권자가 조세 피난처나 다른 외국에 가서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그리 제한적입니다. 예. 따라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죠. 혹시 교수님은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좀 있으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좀 풀어낼지? 예,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형평세입니다. 이퀄리제이션 텍스라고 했는데 네. 도저히 하다 안 되니까 매출액의 몇 %를 그냥 세금으로 걷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로열티를 얼마를 주고받든 무관하게? 예. 예, 그렇게 해서 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현행 과세 체계로는 어렵다 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세법을 통일시킬 수도 없습니다. 네. 각 나라 과세 주권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인세 체제를 바꾸고요. 예. 두 번째는 유럽의 경우처럼 형평세 부과 논의를 우리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매출의 몇 %를 걷게? 예. 부가세 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예, 부가세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구글 같은 데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소비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구글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문제이고 네. 이 소득세, 법인세는 조세 추락에서 특약을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이제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조세 협약도 좀 건드려야 될 필요는 있겠는데 아무튼 협약이라는 것도 그 나라들끼리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네. 모든 나라들이 다들 고민을 하는 것 같으니 아일랜드가 좀 외로워지긴 하겠습니다만 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대학교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가게를 열고 장사하는 분들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지 2년 남짓 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충돌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은 모양입니다. 오늘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상가 권리금 문제 좀 공부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 변호사님으로부터도 그동안 여러 번 배운 바로에 따르면 네. 이게 가게 계약을 맺은 날부터 5년 동안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네. 그게 조금 정확하지 않은 말씀이고요. 예. 5년간 권리금을 보장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5년간 영업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5년간 그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보장한다라는 뜻이고요. 5년 동안은 나가라고 말 못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갱신요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예. 권리금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바뀐 법, 2년 전에 예. 그 바뀐 법에서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갈 때 네. 5년을 하시든 뭐 3년을 하시든 끝나고 나갈 때 다른 사람한테 받아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을 해준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중간에서 회방 놓기 없기 이런 법이군요. 그러니까 예, 권리금 받는데. 예. 그러면 예를 들면 5년을 장사하고 나가려다가 뭐 생각보다 장사도 잘 되고 권리금 내고 들어오겠다는 분도 있어서 한 3년 차에 나가려고 하면 그때도 법에 의해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계약이 일단은 그 종료가 돼야 되니까요. 만약에 계약 기간 자체를 뭐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장기간으로 했는데 네. 내가 중간에 아무데나 나가면서 사람 바꾸겠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 네. 다만 계약이 끝났을 때 있잖아요. 만약에 뭐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이렇게 끝났는데 그거를 그 끝날 무렵에 조금 더 5년까지 더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중간에 내가 5년 계약을 맺고 들어왔지만 중간에 나갈랍니다. 그 권리금 주겠다는 분이 있어서 이건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건 임의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가게 주인이 안 됩니다.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회방 놓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법으로 보호 못 받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요. 말씀 들어보니까 가게 계약은 그러면 1년짜리로 짧게 하는 게 좋네요. 그러니까 1년짜리 계약하고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1년 계약을 더 할 수 있는 권리는 세입자한테 있고 그게 5년까지 지속된다고 하니 2년 후 혹은 3년 후 4년째 되는 해에 누군가가 권리금 주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내가 그 권리금을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이 짧게 가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계약 기간을 좀 짧게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예. 다만 이제 계약 기간이 좀 짧으면 이제 1년짜리나 2년짜리로 짧게 되면은 그 기간이 끝날 때마다 또 차임이라는 이런 조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 올릴 수 있는 게 네. 한번 계약 갱신할 때는 월세를 얼마나 올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법은 한 9%로 돼 있을 겁니다. 한 번에 9%? 네네. 또 그 얘기 들으니까 길게 계약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 한 7년째 되는데 그러니까 5년 계약하고 난 후에도 한 번 더 연장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누군가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때는 보호가 안 됩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논란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는 아니고요. 예. 이제 논란의 핵심은 이게 5년간 장사하신 분들을 나갈 때도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인정돼야 되느냐. 네. 그분들은 이제 비교적 5년이면 길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권리금 회수 청구를 보호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인데요. 네. 이게 하급심에서 좀 논란이 되다가 일단 상소심 단계에서 2심 단계에서는 그런 그 임차인들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네. 라고 이제 판단이 이제 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판사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아직 이제 법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돼서. 때문에. 그러면 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7, 8년 내지 10년 동안 나 이 자리에서 장사하다가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그거는 그 권리금 보호법은 5년 하신 분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8년, 9년 하신 분은 적용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서로. 네, 그 이제 생각이 아직 판례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 상태죠. 알겠습니다. 예. 그 중간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재건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잠깐 비워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인이 새로 바뀌면 자기 건물이니까 또 리모델링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이거는 뭐 장사를 멈춰야 되는 문제라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이제 이 상가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이게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 사유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법에서. 예. 그런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독소조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건물주가 예를 들면 자기가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냥 자기가 쓰고 싶다는 이유로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이걸 그 건물을 1년 반 정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 그럼 쉽게 말하면 1년 반 정도는 비워둘 거야. 예. 그냥 나가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세입자 회수 청구권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건물주가 직접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니까 뭐 보장 못 해주겠어 이렇게는 바로 안 되지만 예. 임대차 시작할 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건축 공사가 언제쯤 시작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자세한 계획들을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재건축을 이유로 회수 청구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 네.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야 서로 양해가 된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네. 대개는 서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재건축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장사하는 분의 권리가 우선하느냐 아니면 건물주의 자기 건물에 대한 운영권이 우선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면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면 못 하는 겁니까, 건물주는?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아니라면 그분과 계약할 때? 그렇죠. 미리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법에서 이제 안전사고가 우려될 정도로 건물이 아주 망가진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입자가 나가줘야 되는 것으로. 뭐 금 가거나 곧 무너질 것 같은 경우야 또 예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미리 얘기한다는 게 한번 세입자는 들어오면 5년간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언제쯤 얘기해야 되는지. 계약 시작할 때 이야기하도록, 계약 체결 당시에 이야기하도록 법을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희 질문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청취자분들도 문자 많이 주고 계시고요. 네.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내일 한 번만 시간 더 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예, 권리금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주에 최 변호사님 모시고 다시 한번 더 배워보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손에 잡히는 경제 내일 찾아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들보다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은 되지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기업이 어렵거나 자금 조달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달린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 회사 주식을 싸게 살 권리까지도 끼워 판다? 네네,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적자가 많이 나던 회사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자금이 조달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당시에 효성 쪽에 있는 부동산 회사, 그러니까 효성투자개발이라는 회사가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쉽게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계열사가 도련님 회사 도와준 거네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에 이게 이제 특정 개인의 회사를 회사 차원에서 도와줬다라고 이제 공정위에 고발을 한 상태였고요. 공정위가 이걸 조사하고 이번 그 심사안에 보고서에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불공정 행위를 하게 되면 법인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오너까지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효성의 오너인 조현준 회장과 조성래 명예회장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효성투자개발의 송영진 대표 이런 분들을 모두 검찰 고발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이라면 이런 건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이런 걸 처벌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게 그 감정이 쌓여서 반기업 정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오너들의 잘못을 처벌하는 거하고 기업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자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우리는 오너들의 처벌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 감정이 쌓여 있다가 이번에도 법인세 같은 거 올리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그래 그렇게 많이 돈 버는 녀석들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그 대기업 오너들의 실수라든지 이런 행위들이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공정위가 대기업 전담 조사국을 신설한 이후에 이게 첫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재계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도련님 주변 뒤져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가상화폐, 이른바 비트코인 등등
이걸 규제를 정부가 하겠다는 쪽으로 자꾸 기우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말들이 많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자니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요. 네. 규제를 안 하자니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 시장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 거품이 끼었다는 뭐 주장도 상당히 맞는 것 같고요. 그 가격 거품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네. 이게 거래되는 거래소가 정말 이 사람 판돈을 이 사람한테 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자기들이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네. 사실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로 등록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약간 규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정부의 틀 안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규제 틀 안으로 갖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결국은 마무리했네요. 네. 논란이 있던 부분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 공무원 규모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반대했는데 어떻게 합의됐습니까? 정부안이 이제 12,000명 다음 해 공무원을 늘리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제시한 게 9,000명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7,000명 선에서 이제 합의를 보자라고 서로 의견이 좀 갈렸었는데 네. 최종 합의된 규모가 9,475명으로 절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보다는 훨씬 많고 거의 국민의당이 요구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한국당은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린 동의하지 못하겠다. 라는 그 문구를 남겼다고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어차피 국회에서 표결 마지막에 들어가면 여당과 이제 국민의당이 손을 잡게 되면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네. 한국당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안을 달고 결국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일자리 안정 자금이었거든요. 기초 그 최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내년에 네. 3조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는 그 정부안 그대로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다만 내년 이후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이 3조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 안을 달았고 그리고 지금처럼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 방식으로 그러니까 근로장려 세제 확대라든지 네.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라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2019년부터는 하겠다라고 합의를 본 것으로 지금은 전해지고. 고용주 즉 가게 주인이나 기업주한테 직접 근로자 몇 명 고용하셨어요? 곱하기 얼마에서 돈으로 주는데 네. 그러지 말고 이후부터는 근로자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집중해서 주거나 아니면 뭘 좀 깎아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하자. 그죠. 2019년부터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논란이 많았던 게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에 이제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돈을 많은 기업, 많이 버는 흔히 말하는 대기업들, 네. 그리고 소득자 중에는 초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라는 안이 지금 올라가 있었거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 기준으로 2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표 구간을 신설한다가 정부 아니었는데 네. 이거 범위를 조금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3천억 원으로 올렸거든요. 지금은 법인세 즉 법인세 과표가 이익이 얼마가 나든 간에 네.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는 네. 앞으로는 3천억 원이 순이익이 넘는 대기업들은 3천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추가 세율을 매긴다 이 말입니까? 예, 기존에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였는데 네. 25%로 3%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은 2천억 원 초과였으니까 해당 기업이 조금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범위를 좀 줄이자 알겠어요. 해가지고 이게 합의가 된 것이고 2천억 넘는 대기업에게는 물리자였다가 3천억 원 넘는 기업에게만 물리자? 네, 그렇게 됐고요. 합의됐군요. 네. 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 그대로 가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조금 야당들이 주장하는 쪽의 말을 들어주고 소득세는 그대로 가기로 해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3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까지 소득세의 가장 높은 세율이었던 40%가 부과가 되고요. 5억 원 초과하는 소득자에게는 42%라는 새로운 이제 최고 세율이 부과가 되는 안이 네. 이번에 같이 합의가 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서 네. 오래오래 집을 갖고 계시는 바람에 물론 2주택 이상이겠습니다만
양도 차익이 5억 원 넘어가는 분은 또 작년보다 세금 더 내게 생겼네요. 이것만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안, 이거는 요 얘기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은 내년 4월 1일 이후에 파는 경우엔 추가로 추가 세율도 매기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국회에서는 통과된 겁니까? 예, 합의가 됐습니다. 통과는 이제 오늘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니까요. 네. 근데 어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되기 때문에 통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안이 확정이 된 것이죠. 네. 내년 4월 1일부터 투기 지역을 포함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에 기본 세율이 이제 6에서 40%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요. 네. 만약에 2주택자라고 하면 추가 세율이 10%포인트,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이제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거래할 때, 주택을 거래할 때 훨씬 더 중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세금이 훨씬 더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율이 얼마나 높으냐 이것보다는 사실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좀 해주느냐. 이 집은 지금 15년째 갖고 있었던 건데 차액을 그대로 세금 매기면 어떡합니까? 라는 것 때문에 예. 좀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집을 오래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일수록 타격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아마 4월 이전에 나오는 이른바 다주택자 매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새 집이 아니라 주로 1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된 낡은 집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분들은 그 날짜 지나가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으니 양도세 높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타격이 더 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에 이게 영향이 좀 많이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빠뜨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을 임대소득자로 돌리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2월 안에 내놓겠다고 정부가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9번째입니다. (12월 5일) 오늘은 무역의 날입니다. 들으시면 혹시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무역의 날은 11월 30일 아니었나? 예, 맞습니다. 수출 1억 달러를 처음 달성했던 1964년 11월 31일 당시에는 수출의 날이라고 정했었고 중간에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꿔서 그동안 쭉 기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6년 전인 2011년 12월 5일에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역의 날을 그때부터 12월 5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은 지난 2년 동안 잠시 주춤하다가 올해 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10대 수출국 중에 제일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무역 규모 6위 자리도 회복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출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줄기차게 하락했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또 중국은 사드를 이유로 무역 장벽을 높였었죠. 이런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거둔 성적이라 더욱 값지게 보이는데요. 결국 관건은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물건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아마 여기서 결정되는 걸 겁니다. 반도체처럼 팔 물건만 확실하다면 환율 문제나 무역 장벽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죠. 반도체가 다행히 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제2, 제3의 반도체를 또 계속 만들어 가봐야겠습니다. 네, 12월 5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돈은 많이 벌어가는데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이른바 다국적 IT 기업들이 있죠.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등.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잘 거둘 수 있는지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이른바 구글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며칠 전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실질 GDP, 잠재 GDP 이런 용어가 나오던데 GDP면 그냥 GDP지 또 앞에 뭐 붙는 건 이건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하는 분이나 또 가게 주인 입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상가 권리금 문제인데요. 참 들어도 헷갈리는 이 권리금 문제. 오늘 전문 변호사 한 분과 함께 이 문제 좀 배워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대책들이 연말 안에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예. 얼른 나와줘야 또 파실 분들은 그 겨울질 해보고 팔 텐데. 예, 임대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뭐 인센티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달 또 늦어지면 그거 보고 하게 되면 2월에 나오고 나면 3월 안에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1, 2개월 안에 주택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이런 것들을 빨리 발표를 해줘야 현재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실제로 집을 내놓고 팔 건지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할 건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또 하나 0세부터 5세 사이에 아동들이 있으면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안이 야당은 아주 부유층에게는 주지 말자는 안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내년 뭐 9월부터 하자. 자칫하면 이거 돈으로 표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야당이 한 모양입니다. 그건 어떻게 합의됐어요? 어제 이제 일부 이거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고소득자 상위 10%를 빼고 0에서 5세를 이제 기르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는 걸로 결정이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맞는데 어제 제가 이제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좀 늦춰놨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점이 9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미루지 않고 9월부터 하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를 좀 걱정을 한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역시 올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이제 지급 5만 원씩 올려서 25만 원씩 월에 지급하기로 돼 있던 게 똑같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9월 시점으로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참 이 복지안이 이게 참 선거 앞두고 이게 선거 쟁점이 될 줄이야.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의 조성래 명예회장하고 장남인 조현준 회장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 달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효성과 관련된 심사보고서가 올라올 거고 이 심사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데요. 사건의 발단은 2014년하고 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당시에 조현준 지금 효성 회장이 한 63% 지분을 들고 있었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OLED 제조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2014년도 15년도에 조금 어려웠거든요. 156억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39억 원의 적자를 낸 상황이었죠. 회사가 어려우니까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전환사채라는 것을 한 300억 원 정도 발행을 합니다. 전환사채라는 게 뭐죠? 보통 돈을 빌리면 회사는 회사채라는 걸 발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원금 이자 갚으면 땡이지. 채권을 딱 가지고 와서 돈 주십시오 그러면 빌려갔던 돈을 주고 이자를 주는 게 이제 맞는데 전환사채라는 것은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너 돈으로 받을래 주식으로 받을래. 그러니까 옵션이 있는 거군요. 나는 이거 원금 안 받고 나중에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